지독한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혼잡한 거리를 갈랐다. 강하나는 낡은 스쿠터의 핸들을 꽉 쥐었다. 헬멧 바이저 너머로 그녀의 눈은 앞을 가로막는 차량들의 틈새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시간은 금이었고 그녀에게는 단 1초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심장이 쿵쿵 울렸지만 그녀의 손은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여의도의 마녀라 불리던 최연소 전략 분석가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이 끔찍한 빚더미에 앉으면서 그녀의 빛나던 경력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녀는 빚을 갚고 동생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신세였다. 오늘의 마지막 배달은 강남의 심장부 은성그룹 본사였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그곳은 그녀가 한때 꿈꿨던 세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까다로운 고객일 뿐이었다. 초고층 빌딩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 스쿠터를 세운 그녀는 보온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커피 캐리어를 꺼냈다. 주문서에는 회장실 직속 10분 내 배달이라는 살벌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로비는 숨막힐 듯한 정적과 고급스러운 대리석의 냉기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완벽하게 재단된 유니폼을 입고 유령처럼 움직였다. 하나의 초라한 배달원 복장은 그곳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 차가운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긴급 배달임을 알렸다. 보안 직원의 경멸 어린 눈초리와 함께 그녀는 겨우 방문증을 받아들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고층 회장실 복도는 마치 다른 차원처럼 고요했다. 값비싼 카펫이 그녀의 발소리를 집어삼켰다. 약속된 10분에서 이미 1분이 지나 있었다. 그녀는 조급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다. 바로 그때였다. 코너를 도는 순간 누군가와 세게 부딪혔다. 단단한 가슴팍에 이마를 찌은 하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다. 아야, 그녀의 손에서 커피 캐리어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네 잔의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며 한 남자의 새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다.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고 짙은 갈색 액체가 값비싸 보이는 순백의 실크 위로 번져나가는 광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강하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조각상처럼 완벽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북극의 빙하보다 차가웠다. 그는 권지역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이자 은성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셔츠를 내려다보았다. 셔츠는 이탈리아 장인이 한정판으로 제작한 10억 원을 호가하는 실크 원단에 백금실로 자수가 놓인 예술 작품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지? 권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주변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릴 만큼 살얼음판 같았다. 그의 뒤에 있던 비서와 경호원들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저 셔츠가 단순한 옷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중요한 해외 합병을 위한 상징적인 아이템이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사과부터 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당장 세탁비를. 그녀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몇 푼 안 되는 동전과 구겨진 영수증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쳤다는 것을 직감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곁에 있던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 당장 내 사무실로 끌고 와.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 내 변호사 지금 당장 오라고 해. 그는 혐오스럽다는 듯 젖은 셔츠를 털어내려 했지만 끈적한 커피, 얼룩은 더욱 지저분하게 번질 뿐이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안쪽 집무실로 사라졌다. 강하나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법무팀 변호사 고작 커피 한 잔 쏟은 것 때문에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팔이 붙들린 채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회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은 권지혁은 이미 엉망이 된 셔츠를 벗어던지고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잠시 후 말끔한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혁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혁은 턱짓으로 하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내 셔츠를 망가뜨렸어. 브리오니 리미티드 에디션. 피해액 산정에. 변호사는 태블릿을 몇 번 두드리고는 냉담하게 말했다. 해당 셔츠는 경매가 8억 원에 낙찰되었으며 상징적 가치와 예정된 중요 계약에 미칠 차질까지 고려하면 최소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0억. 하나의 귀에는 그 숫자가 천둥 소리처럼 울렸다. 그녀의 전 재산을 털어도, 아니, 그녀의 가족 전체가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은 불합리했다. 10억이라고 고작 셔츠 한 장에 이건 명백한 함정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절대적인 약자라는 것을 알았다. 권지혁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귀찮은 벌레를 쳐다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10억,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똑바로 지혁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어떤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제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부수려 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는 그녀의 저항적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돈이 없다고 그럼 몸으로 갚아야지. 그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지금 당장 횡령 및 기물 파손 혐의로 경찰서에 가던가 아니면 여기에 서명해. 그것은 손해배상 대체 근로 계약서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강하나는 앞으로 3개월간 24시간 내내 권지혁의 개인 하인이 되어 그가 시키는 모든 일을 수행해야 했다. 숙식은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제공되지만 급여는 없으며 모든 사생활은 통제된다. 3개월을 완벽하게 버텨내면 10억의 빚은 보류된다. 만약 중간에 도망치거나 실수를 저지르면 빚은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이것은 명백한 노예 계약이었다.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고 잔인한 처사였다. 하나는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경찰서로 가게 되면 당장 동생의 병원비는 끊길 것이고 가족들은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집무실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박 부회장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손님을 맞을. 비켜. 중요한 사안이야. 익숙한 목소리였다. 문이 살짝 열리고 중년 남성의 얼굴이 잠깐 보였다 사라졌다. 박태수.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장본인, 그 교활한 뱀 같은 남자였다. 순간 하나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박태수가 왜 은성그룹의 부회장으로 있지? 아버지의 몰락 뒤에 은성그룹이 있었단 말인가? 절망적이던 그녀의 눈에 차가운 불꽃이 어렸다. 이것은 함정일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었다. 적의 심장부 권지혁의 바로 곁에서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계약서의 가장 밑바닥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강, 하, 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제 가족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가서는 안 됩니다. 권지혁은 그녀의 돌변한 태도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 정도는 보장하지. 김 비서. 그가 비서를 불렀다. 당장 저 여자의 모든 소지품을 압수하고 펜트하우스로 데려가. 오늘부터 넌 내 것이다. 강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휴대폰과 지갑을 순순히 내놓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에 차 있지 않았다. 그 대신 그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다. 10억짜리 셔츠 값은 그녀가 치러야 할 입장료에 불과했다.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은성그룹 본사에서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로 이동하는 길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하나는 롤스로이스 팬텀의 호화로운 뒷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 편안함은 마치 가시방석 같았다. 그녀의 옆에는 감시자처럼 김 비서가 앉아 있었고 앞 좌석에는 무표정한 경호원이 있었다. 그녀의 모든 소지품, 낡은 휴대폰, 지갑, 심지어 머리끈까지 압수당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저 불빛들 사이를 자유롭게 누비는 배달원이었지만 이제는 황금빛 세장으로 끌려가는 신세였다. 하지만 하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이것은 감금이 아니라 잠입이었다. 펜트하우스는 한남동의 가장 높은 빌딩, 오직 권지혁만을 위한 꼭대기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비인간적이었다. 흙과 백, 그리고 차가운 금속성 회색으로만 이루어진 인테리어는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김 비서는 그녀에게 얇은 태블릿을 건넸다. 이것이 앞으로 3개월간 강하나 씨가 따라야 할 규칙입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조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회장님의 수면 3시간 전에는 반경 10m 이내 접근 금지, 질문은 금지. 오직 명령만 수행, 허락 없이 회장님의 물건에 손대지 말 것. 단 청소 명령 시에는 예외. 그것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사육 지침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건 김 비서가 얇은 은색 팔찌를 그녀의 손목에 채웠다. 위치 추적기이자 비상 호출기입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시면 1분 내로 응답해야 합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피부에 닿았다. 하나는 굴욕감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작은 방 하나가 주어졌다. 창문도 없는, 원래는 창고로 쓰였을 법한 좁은 공간이었다. 그날 밤 권지혁은 늦게 돌아왔다. 그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지나쳤고 곧바로 서재로 향했다. 하나는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김 비서가 지시한 대로 집안의 모든 먼지를 닦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서재의 문이 열렸다. 지혁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더니 턱짓으로 그녀를 불렀다. 내일 아침까지 내 드레스룸을 정리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라 직감했다. 그냥 정리가 아니야. 그가 비웃듯 덧붙였다. 모든 넥타이, 커프, 스링크, 시계를 완벽하게 재분류해.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조용히 물었다. 지역은 귀찮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하나. 색상, 재질, 브랜드, 계절, 그리고 내 기분에 맞춰서.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였다. 그의 기분을 그녀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거대한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곳은 웬만한 명품 매장보다 더 컸다. 수백 개의 넥타이가 색깔별로 걸려 있었고 수십 개의 고급 시계가 유리 진열장 안에 번쩍이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부의 과시이자 그녀를 짓누르려는 도구였다. 하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여의도에서 수천억 원대의 데이터를 분석하던 사람이었다. 이 정도의 데이터는 문제도 아니었다. 그녀는 먼저 모든 넥타이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모든 전략적 분석 기법을 동원했다. 그녀는 단순히 색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녀는 RGB 값에 따라 미묘한 색상의 차이 휴채도, saturation 명도, brightness로 세분화했다. 그 다음은 재질이었다. 실크울, 캐시미어 리넨, 그리고 브랜드의 역사와 디자인 철학에 따라 그룹화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기분이라는 변수를 해석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본 그의 태블릿에 잠깐 스쳐 지나간 일정표를 기억해냈다. 다음 주 해외 투자자 미팅, 다다음 주 이사회 보고. 그녀는 넥타이들을 공격적 협상용 짙은 와인색, 단단한 질감의 실크 보수적 방어용, 네이비 미세한 패턴 내부 결속용, 부드러운 캐시미어, 따뜻한 계열 등으로 나누었다. 시계와 커프스링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듯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3초 안에 원하는 조합을 찾을 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지역은 잠에서 깨어 드레스룸을 확인하러 왔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그녀의 결과물을 훑어보았다. 그는 그녀가 울면서 포기하거나 엉망으로 분류해 놓았을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완벽한 질서였다. 그는 아무 넥타이나 하나 집어들었다. 라벨에는 그녀가 작은 글씨로 분석해 놓은 태그가 붙어 있었다. 브리오니 100% 실크, 딥 버건디, 채도 8, 공격적 협상, MA, 최종 서명 시 권장, 지역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짜증이 났다. 그는 그녀의 절망을 보고 싶었지 그녀의 유능함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쓸데없는 짓을. 그는 차갑게 내뱉고는 드레스룸을 나갔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만든 새로운 분류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하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첫 번째 테스트 통과. 그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점심 식사 시간이었다. 그는 주방으로 그녀를 불렀다. 요리는 할 줄 아나 간단한 것은 합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그녀는 미슐랭 셰프에게도 뒤지지 않을 절대 미각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분석가 시절 상류층의 문화를 파악하기 위해 비밀리에 배운 기술 중 하나였다. 좋아. 그가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최고급 식재료들만 가득했다. 프랑스식 콩소메를 만들어. 하지만 맛은 깊은 한국의 곰탕처럼 나야 해. 그리고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와 웰던의 식감을 동시에 만족시켜. 디저트는 달콤해야 하지만 설탕은 단 한 알도 들어가서는 안 돼. 이것은 넥타이보다 더 악의적인 요구였다. 앞뒤가 맞지 않는 불가능한 조합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이 맛이 아니라 모순의 조화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그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길 바랐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간결하게 대답하고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는 먼저 콩소매를 만들기 시작했다. 프랑스식으로 완벽하게 맑은 육수를 내기 위해 야채와 고기를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했다. 동시에 그녀는 곰탕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사골과 도가니를 압력솥에 넣고 끓여 그 농축액만을 추출했다. 그리고 두 가지 육수를 완벽한 비율로 배합했다. 결과는 수정처럼 맑지만 입안에서는 뼈속까지 우려낸 듯한 깊은 감칠맛이 폭발하는 기적 같은 수프였다. 스테이크는 더욱 교묘했다. 그녀는 최고급 한우 안심을 수비드 기계에 넣어 정확히 54.5도에서 2시간 동안 익혔다. 속은 완벽한 미디엄 레어였다. 그리고는 뜨겁게 달군 무쇠팬에 버터와 허브를 끼얹으며 아로제 기법 겉면을 바삭하게 마치 웰던처럼 익혔다.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표면과 육즙 가득한 부드러운 속살이 동시에 느껴지는 모순된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킨 요리였다. 디저트는 나한과와 스테비아 등 천연 감미료를 사용해 만든 라즈베리 무스 케이크였다. 설탕은 없었지만 그 어떤 디저트보다 화려하고 달콤한 맛을 냈다. 그녀는 완벽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을 지역의 앞에 놓았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수프를 한 숟가락 떴다. 그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는 말없이 수프 그릇을 비웠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썰었다. 완벽한 단면을 확인한 그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분노해야 할지 감탄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모든 접시를 비웠다. 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집안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누가 가르쳤지.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독학했습니다. 하나가 거짓말을 했다. 지역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유능함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짓밟고 싶었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고용한 하인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전문가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하나는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건지역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의 습관, 그의 식성, 그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태블릿의 잠금 패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녀는 그가 서재에서 일할 때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춘 회사 네트워크가 아닌 펜트하우스 내부의 개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그의 개인 태블릿과 거실의 스마트 TV가 연결되는 방식은 구형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뚫을 수 없지만 내부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강하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았다. 호랑이 굴의 첫날, 호랑이는 날카롭지만 오만하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권지역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다. 그는 강하나의 완벽한 일 처리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서재, 그 중에서도 몇 년간 손대지 않았던 창고 구역으로 그녀를 불렀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상자들 전부 내 사무실로 가져와.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가득했다. 전부 스캔하고 분류하고 파쇄해. 일주일 주지. 그것은 전문적인 기록 관리팀이 붙어도 며칠은 좋게 걸릴 양이었다. 게다가 상자 안에는 은성그룹의 과거 프로젝트 보고서와 재무 자료가 뒤섞여 있었다. 하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이 방대한 정보의 산 앞에서 무너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배고픈 늑대에게 고기 창고의 열쇠를 넘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성능 스캐너를 서재에 설치하고 문서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그녀의 눈은 스쳐 지나가는 모든 데이터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뇌는 훈련된 슈퍼컴퓨터처럼 정보를 흡수하고 연결하고 분석했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작업에 몰두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제네시스 바이오 프로젝트. 박태수 부회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하나는 수백 장의 영수증과 지출 결의서 사이에서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다. 알파 컨설팅, 블루스톤 파트너스.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의 거액의 자문료가 지급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이 회사들의 주소를 암기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지역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척하며 잠시 그의 태블릿을 이용했다. 그녀는 그의 잠금 패턴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몇 분간의 빠른 검색,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그 회사들은 모두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중 하나의 이사는 박태수의 먼 친척이었다. 그는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를 무너뜨렸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다. 교묘하게 감사의 눈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터뜨릴 수는 없었다. 증거가 더 필요했고 권지혁은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 거실의 거대한 TV 화면의 속보가 터져나왔다. 단독 은성그룹, 제네시스 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의혹, 환경법 위반 논란. 화면에는 제네시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내부 유출이었다. 권지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집무실에서 뛰쳐나왔다. 김 비서 당장 상황 파악해 주가 방어 준비해.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전화가 불이 붙을 듯 울렸고 긴급 임원들이 하나둘씩 펜트하우스로 호출되었다. 주식시장은 개장 전시간 외 거래부터 폭락의 징조를 보였다. 하나는 쟁반을 든 채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임원들에게 커피를 날랐고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다. 누가 이런 짓을, 이건 회사를 죽이려는 겁니다. 데이터가 너무 정확합니다. 내부 소행이 틀림없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었다. 권지혁은 냉정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타오르고 있었다. 홍보팀은 사실무근으로 공식 입장을 준비해 법무팀은 유출자 색출에 총력을 기울여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하지만 하나는 그들의 대응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부인은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다. 상대는 은성의 대응까지 예측하고 이 데이터를 터뜨린 것이다. 밤늦게 박태수 부회장이 굳은 얼굴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그는 지역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필시 경쟁사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하나의 눈에는 그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교활한 만족감이 보였다. 자작극이다. 하나는 확신했다. 박태수가 자신의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해 혹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일부러 데이터를 유출시킨 것이다. 그는 지금 권지혁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었다. 지혁과 그의 팀은 밤샘 회의에 들어갔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들은 부인과 법적 대응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다. 새벽 3시 모두가 지쳐갈 무렵 하나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어제 문서 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스마트 홈 허브를 꺼냈다. 그것은 지역의 내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모델이라
보안 패치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가 발견한 균열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몰래 L자형으로 구부린 클립을 꺼내 허브의 리셋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김 비서가 버린 서류 뭉치에서 찾아낸 초기 관리자 암호를 입력했다. 그녀는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면서 익명의 내부 IP를 생성했다. 그녀는 짧고 간결한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단 한 사람 김 비서였다. 제목 제네시스 위기 대응 전략 제안.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1. 부인하지 말 것. 2. 유출된 데이터를 폐기된 1차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즉각 발표할 것. 3. 동시에 박 부회장이 아직 미완성이라고 보고했던 2차 긍정적 임상 데이터를 즉시 공개하여 반격할 것. 4. 내부 감사가 아닌 신뢰도 높은 제3의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투명성 감사를 선포할 것. 이것은 적의 허를 찌르는 전략이었다. 유출된 데이터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고 오히려 더 강력한 긍정적 정보로 여론을 뒤덮는 것이다. 또한 외부 감사 카드는 박태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허브의 모든 로그를 삭제하고 전원을 꺼버렸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강하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지역에게 달려왔다. 회장님,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내부 보안망에서 발송되었는데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권지혁은 짜증스럽게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는 익명의 메모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몇 번이고 그 짧은 문장들을 다시 읽었다. 폐기된 데이터, 2차 데이터 즉각 공개, 외부 감사. 이것은 그들이 밤새 논의했던 방어적인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반격이었다. 2차 데이터, 박 부회장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지역이 중얼거렸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데이터 자체는 서버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표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역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 익명의 조언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자신보다 상황을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 그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 실행해. 당장 홍보팀에 연락해. 30분 뒤 유출된 데이터는 폐기된 가상 데이터이며 은성그룹은 실제 2차 임상 데이터를 전격 공개한다고 발표해. 그리고 KPMG에 연락해서 즉시 외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은성그룹의 대응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부정적인 기사로 도배되었던 미디어는 은성이 공개한 새로운 긍정적 데이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오보 혹은 경쟁사의 음해로 여론이 반전되었다. 폭락하던 주가는 급격히 반등하며 안정세를 되찾았다. 위기는 순식간에 기회로 바뀌었. 권지혁은 자신의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방금 그 익명의 메모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 비서, 반드시 찾아내. 이 이메일을 보낸 놈이 누군지 유령이라도 잡아와. 이건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재 문틈으로 향했다. 강하나가 방금 스캔을 마친 문서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지역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설마, 아니야. 저런 배달원 출신 계집애가 이런 전략을. 말도 안 되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터무니없는 상상을 지워버렸다. 유령, 권지혁은 그 익명의 조언자를 그렇게 불렀다. 제네시스 바이오 사태가 기적적으로 수습된 이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유령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 은성그룹의 최고 엘리트들, 심지어 은퇴한 고문들까지 모조리 용의선상에 올렸지만 그런 파격적인 전략을 구사할 만한 인물은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자연스럽게 펜트하우스 내부로 향했다. 그 이메일은 내부망에서 발송되었다. 김 비서 충성스럽지만 그런 창의적인 반격보다는 방어에 익숙한 인물이었다. 경호원들 불가능했다. 남은 것은 단 한 사람. 그는 이 터무니없는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강하나 10억짜리 셔츠를 망친 빚더미에 앉은 배달원.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사소한 부분부터 어긋나 있었다. 그녀는 하인처럼 굴었지만 하인답지 않았다. 그녀는 굴욕적인 명령 앞에서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고 모든 업무 처리는 완벽했다. 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넥타이 분류 시스템은 이제 그의 업무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고 있었다. 지역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녀를 불렀다. 그는 일부러 다음 분기 해외 자산 운용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가 가득한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였다. 차를 가져와. 그가 퉁명스럽게 명령했다. 하나가 조용히 차를 따르는 동안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멍청한 놈들. 유로와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고작 제시한다는 대안이 관망이라니. 하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0.5초간 보고서에 머물렀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 지역조차 그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다. 하지만 1시간 뒤 그녀가 서재를 청소할 때였다. 지역은 그녀가 책장에 책들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확히 3권의 책을 꺼내 먼지를 닦았다. 그리고 다시 꽂아 넣었다. 그런데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맨 앞에는 거시 경제학과 환율 변동성이라는 두꺼운 전공 서적이, 그 뒤에는 파생 상품을 이용한 비대칭 해징 전략, 그리고 마지막은 유로존의 구조적 취약성 분석이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완벽한 답변을 제시한 것이었다. 권지혁의 심장이 차갑게 뛰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가 숨도 고르지 않고 달려왔다. 부르셨습니까? 그는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하인을 대하는 오만함이 아닌 적수를 만난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네가 만약 나라면. 그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이 망할 놈의 유로와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겠나 팔아. 아니면 버텨. 이것은 시험이었다. 단순한 하인이라면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며 벌벌 떨어야 할 질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바야흐로 지독한 심리게임의 시작이었다. 하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회장님, 저는 무식해서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하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배추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상인들은 배추를 파는 게 아니라 배추밭을 담보로 다른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녀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그 속뜻은 지독하게 날카로웠다. 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와 자산을 담보로 달러나 엔화 같은 안전 자산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라는 의미였다. 권지혁은 말문이 막혔다. 배추밭을 담보로. 그는 이 배달원 출신의 여자가 자신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보다 한 수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그녀를 하인으로 부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대신 그는 그녀를 자신의 비밀 고문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의에서 나온 복잡한 안건들을 그녀에게 불평하는 형식으로 쏟아냈다. 신사업 진출건인데 A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낮고 B안은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이야. 이 사회 늙은이들은 무조건 A안이겠지. 그는 일부러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하나는 묵묵히 그의 커피잔을 채우며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 저는 A나 B 같은 건 모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마치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그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작은 토끼 A안을 미끼로 던져서 큰 곰 B안을 잡는다는 사냥꾼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A안을 추진하는 척하며 경쟁사들을 안심시킨 뒤 물밑에서 B안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라는 양동 작전을 의미했다. 권지혁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날 이사회에서 정확히 그 전략을 사용했고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의 리더십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졌지만 그는 자신이 점점 더 이 정체불명의 하녀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기묘한 관계의 변화를 눈치챈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비서였다. 그는 권지혁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왔다. 그는 최근 회장님의 의사 결정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예전의 지역이 저돌적이고 직선적이었다면 지금의 그는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정확히 강하나가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시점과 일치했다. 김 비서는 유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령이 바로 강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장님 몰래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다. 막대한 사채 파산한 아버지 병든 동생. 전형적인 빈곤층의 기록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녀의 과거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삭제된 기록의 파편들을 찾아냈다. 한국대학 최연소 수석 졸업, MA 전문 컨설팅사 최연소 팀장 그리고 여의도의 마녀. 김 비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하나 몇 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여의도 증권가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전략 분석가. 하지만 아버지의 파산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던 인물. 그녀가 왜 배달원 복장을 하고 일부러 커피를 쏟아 회장님의 곁에 접근했단 말인가. 김 비서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스파이였다. 경쟁사에서 심은 혹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접근한 자객이었다. 그는 당장 이 사실을 권지혁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또 다른 파일이 들어왔다. 강하나의 아버지를 파산시킨 장본인,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인물, 박태수 부회장. 김 비서는 오랫동안 박태수를 의심해왔다. 그의 야망과 탐욕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하나의 접근은 권지혁을 노린 것이 아니라 박태수를 노린 것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김 비서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강하나의 방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누구시죠? 문틈으로 날카로운 경계심이 새어나왔다. 김 비서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여의도의 마녀님. 문이 열렸다. 하나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시간 없습니다. 강하나 씨. 김 비서는 자신이 찾아낸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회장님을 무너뜨리려는 겁니까? 아니면 박태수 부회장입니까? 하나는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그녀는 김비서를 노려보았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하실 거죠? 회장님께 보고해서 절 쫓아내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권지혁에게 충성했지만 동시에 은성그룹을 사랑했다. 그리고 박태수는 그룹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였다. 권지혁은 아직 너무 젊고 오만해서 그 뱀의 독리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하나는 그녀는 그 뱀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회장님을 지킬 겁니다. 김 비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박태수 부회장은 은성그룹의 적입니다. 그는 하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회장님을 해칠 생각이 없다면 내가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주겠습니다. 단 회장님께는 비밀입니다. 강하나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김 비서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는 적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금은 좋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저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박태수는 그 진실의 가장 큰 적이죠. 당분간은 동맹이군요. 김 비서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하고도 절박한 동맹이 맺어졌다. 권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충직한 비서와 자신이 경멸하던 하녀가 자신의 등 뒤에서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박태수 부회장의 사무실은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고풍스러운 원목 가구와 따뜻한 조명은 그가 얼마나 온화하고 신뢰감 있는 인물인지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그가 늘 쓰고 다니던 인자한 가면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 모니터에 떠 있는 한 여자의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강하나,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권지혁의 최근 변화는 너무나도 극적이었다. 충동적이고 오만했던 젊은 회장은 불과 몇 주 만에 노련한 전략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네시스 바이오 사태를 수습했던 그 기묘한 반격은 권지혁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저 배달원 계집애가 펜트하우스에 들어간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박태수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그녀를 뒷조사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빚더미 파산한 가족. 그게 전부였다. 김 비서가 이미 한 발 앞서 관련 기록들을 더 깊은 곳으로 숨기거나 삭제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태수는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요한 것은 권지혁이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새로운 무기였다. 그리고 박태수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무기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는 대신 그녀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누구이든 그녀는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마침 그에게는 아주 좋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은성그룹은 현재 사활을 건 MA를 비밀리에 추진 중이었다. 미국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솔리스 바이오 인수건이었다. 이것은 권지혁이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은성의 미래 3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이었다. 인수 금액만 수조 원에 달했고 경쟁사인 태양그룹과의 물밑 경쟁이 치열했다. 모든 정보는 극비에 붙여졌다. 박태수는 이 인수건의 총괄 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 거래를 성공시킬 마음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거래가 실패할 경우 권지혁이 받게 될 치명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실패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완벽한 대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첫째, 그는 솔리스 바이오 측에 전달할 은성그룹의 최종 입찰가 정보를 빼돌렸다. 이 정보는 오직 권지혁, 김비서,
그리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최고 기밀이었다. 둘째, 그는 이 정보를 경쟁사인 태양그룹에 흘렸다. 하지만 직접 하지는 않았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개설했다. 그리고 태양그룹 측에는 은성 내부의 불만 세력을 자처하며 접근 정보의 대가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그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태양그룹은 횡재라 생각하며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그는 그 스위스 계좌와 강하나를 연결시킬 증거를 조작해야 했다. 그는 강하나가 펜트하우스 내부망의 취약점 낡은 스마트 허브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지만 펜트하우스 내부가 가장 의심받기 쉬운 경로라는 것은 알았다. 그는 자신의 해커팀을 동원했다. 그들은 강하나의 방에 몰래 설치한 초소형 와이파이 스니퍼를 통해 그녀가 잠시 방 안의 태블릿 김비서가 몰래 지급판을 사용하는 패턴을 잡아냈다. 그리고 그 태블릿에 악성 코드를 심었다. 그 악성 코드는 그녀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 마치 그녀가 스위스 비밀 계좌에 접속한 것처럼 위조된 로그 기록을 생성하여 은성의 내부 보안 서버로 전송하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운명의 날 솔리스 바이오의 최종 입찰 마감일이 되었다. 권지혁은 펜트하우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하나는 평소처럼 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김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태양그룹이 우리 최종 입찰가보다 정확히 0.5%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솔리스 바이오 인수권 실패했습니다. 권지혁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0.5%.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게다가 솔리스 측에서 우리가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거액의 페널티와 함께 법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수조 원짜리 거래가 날아간 것은 물론 회사의 신뢰도까지 바닥에 떨어질 위기였다. 당장 내부 감사팀 소집해 권지혁이 포효했다. 누가 감히 어떤 놈이 내 뒤통수를 쳤는지 땅을 파서라도 찾아내. 펜트하우스는 아비규환이 되었다. 보안팀이 투입되고 모든 네트워크 로그가 분석되기 시작했다. 강하나는 쟁반을 든 채 그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덧침을 직감했다. 박태수가 마침내 움직인 것이다. 그녀는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김 비서 역시 그녀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다는 신호였다. 회장님, 감사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데이터 유출 경로를. 펜트하우스 내부망입니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펜트하우스 안에 있는 단 한 명의 외부인에게 쏠렸다. 강하나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권지혁이 소리쳤다. 정확히 보고해. 강하나 씨의 개인 지급 태블릿에서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접속한 로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 방금 전 태양그룹의 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증거였다. 1. 정보가 유출되었다. 2. 펜트하우스 내부에서 유출되었다. 3. 강하나가 돈을 받았다. 모든 조각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박태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회장님,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강하나라는 여자의 방에서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낡은 배달원 유니폼 조각과 함께 그 스위스 계좌에 접속 암호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박태수가 심어놓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권지혁은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강하나에게로 걸어갔다. 그녀를 향한 일말의 호기심과 기묘한 신뢰감은 이제 불타는 배신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전략가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스스로를 비웃었다. 말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10억 셔츠 값은 이걸 위한 연기였나? 처음부터 나를 속일 작정이었어. 얼마를 받았지? 태양그룹에서 얼마를 주더냐? 그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강하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박태수의 함정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 않았다고 지혁이 비웃었다. 이 모든 증거가 너를 가리키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내 등 뒤에서. 그는 이성을 잃었다. 수조원의 손실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믿었던 혹은 믿고 싶었던 존재에 대한 배신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김 비서, 당장 저 여자를 방에 가둬.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온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경호원들 문 앞을 지켜. 내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전현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도 믿지 마. 감히 은성을 상대로 사기를 쳐 네가 감당하지 못할 지옥을 보여주지. 강하나는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박태수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하지만 완벽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울렸다. 강하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이제 은성그룹의 적 수조원대 손실을 입힌 산업 스파이, 그리고 권지혁의 가장 큰 원수가 되었다.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바깥 세상은 은성그룹의 추문에 대한 속보로 들끓었다. TV 화면마다 수조원대 MA 참사 내부 스파이의 소행.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번쩍였다. 권지혁은 하룻밤 사이에 유능한 젊은 총수에서 사기극에 노란한 멍청한 상속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긴급 이사회가 화상으로 소집되었다. 늙은 이사들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회장, 이게 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어떻게 그런 여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사다를 만듭니까? 당장 그 여자를 검찰에 넘기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십시오. 비난의 화살은 오직 그에게만 향했다. 권지혁은 화강암처럼 굳은 얼굴로 그 모든 비난을 받아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그 유령의 능력에 감탄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배추바디니 작은 토끼니 하는 그녀의 비유에 감탄했던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박태수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그를 거들었다. 여러분, 지금은 회장님을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지혁의 귀에는 역겹게 들렸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지독한 무력감과 배신감에 휩싸여 경호원들이 지키고 선 강하나의 방문 앞으로 향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물리고 직접 잠금 장치를 푼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어두웠고 그녀는 창문도 없는 그 작은 공간의 바닥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 고요함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재미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날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 내 펜트하우스에 숨어서
내 전략을 칭찬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내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는 게 그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만이 가득했다. 강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토록 잔인한 경멸을 마주할 줄은 몰랐다. 상처받은 것은 그녀의 결백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엿보고도 결국 증거의 노예가 된 그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얼마를 받았지? 그가 비웃었다. 태양그룹이 얼마를 줬길래 네가 모시던 주인을 이렇게 완벽하게 물어뜯었나? 네가 날린 게 수조원이야. 내년 목숨값보다 비쌀 텐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하지 않았다고 권지혁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이 모든 증거가 널 가리키고 있어. 내 방에서 나온 암호 메모, 내 태블릿의 접속 기록, 그리고 스위스 계좌에 꽂힌 돈까지. 그런데도 아니라고. 그는 무릎을 굽혀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내가 잠시나마 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지. 그가 속삭였다.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다. 넌 그냥 빚의 눈이 먼 교활한 배달원 년일 뿐이었어. 10억짜리 셔츠, 값도 모자라서 회사 전체를 팔아넘기려 한 쓰레기. 그 순간 강하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통찰력과 전략까지 교활한 연기로 매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그녀의 가치를 알아본 듯했던 남자가 결국 그녀를 쓰레기로 낙인 찍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었다. 회장님이야말로 그녀가 차갑게 대꾸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없으시군요. 당신은 눈앞에 조작된 증거만 믿을 뿐 그 뒤에 숨은 거대한 그림자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눈을 가린 겁니다. 닥쳐, 그가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저항적인 눈빛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생각 마. 변호사들이 널 찢어밟히기 전까지 이 방에서 썩게 될 거다. 그는 방을 나가 문을 거칠게 잠갔다. 지독한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강하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권지혁의 마지막 말이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각성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구해야 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식사 시간이 되었는지 문 밖에서 조용한 기척이 났다. 잠금 장치가 열리고 김 비서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장님은 지금 이성을 잃으셨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경호원들이 듣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있었다. 이해합니다. 하나가 무감각하게 대답했다. 죄인은 식사도 줍니까? 김 비서는 그녀의 냉소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식판을 그녀 앞에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만이 알아챌 수 있도록 식판 밑을 가볍게 두드렸다. 저는 박 부회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완벽합니다. 강하나 씨가 정말 결백하다면 그가 그녀를 간절하게 바라보았다. 증명하십시오. 지금 회장님은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더 강력한 증거만이 그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다시 잠겼다. 하나는 식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밑에서 차갑고 단단한 물체를 발견했다. 얇은 카드형 위성 전화기였다.
외부에서 절대 추적할 수 없고 펜트하우스의 통신망을 거치지 않는 물건이었다. 김 비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수프를 단숨에 들이켰다. 에너지가 필요했다. 그녀는 전화기에 전원을 켰다. 신호음이 잡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그녀가 여의도의 마녀 시절 유일하게 신뢰했던 언더그라운드 해커의 번호였다. 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 설마, 마녀, 당신 살아 있었어. 시간 없어, 하데스. 내 도움이 필요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좌표를 추적해. 스위스 계좌야. 하지만 그건 가짜야. 진짜 돈의 흐름을 찾아야 해. 태양 그룹에서 빠져나와 박태수에게로 들어가는 진짜 파이프라인. 강하나는 김 비서가 몰래 수집해 넘겼던 박태수의 의심스러운 자금 내역들을 떠올리며 정확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반격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기자, 금융 분석가, 심지어 검찰 내부의 조력자까지. 권지혁은 거실에서 밤을 새우며 술을 마셨다. 그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를 파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배추밭을 말하던 순간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이 가둬놓은 그 쓰레기가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강 하나의 얼굴 위로 위성 전화기의 희미한 불빛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절벽 끝에서 반격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고 수화기 너머에 하데스에게 쉴 새 없이 명령을 쏟아냈다. 스위스 계좌는 미끼야. 완벽한 조작이야. 태양그룹이 자금을 뺀 진짜 경로를 찾아 파나마, 케이맨 모든 조세 피난처를 샅샅이 뒤져 박태수와 연결된 모든 유령 회사를. 동시에 그녀는 김 비서에게도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박태수의 MA 관련 내부 서버 접속 로그, 특히 유출 직전 일시간, 그리고 블루스톤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 회장님 몰래 그것과 관련된 모든 내부 자료를 확보해줘요.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태수의 목에 비수를 꽂을 결정적인 증거,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진실을 찾아야 했다. 펜트하우스 거실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권지혁은 텅 빈 위스키 병들 사이에서 밤을 지새웠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억측들을 쏟아내며 은성그룹을 물어뜯었다. 그는 강하나에 대한 불타는 배신감과 동시에 그녀가 배추밭을 언급했던 순간에 그 기묘한 통찰력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의심을 애써 짓누르고 있었다. 김 비서는 지역의 눈을 피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회장에 충직한 비서이자 이제는 강하나의 내부 조력자였다. 그는 감사팀을 따돌리고 박태수의 개인 서버 로그에 접근했다.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박태수는 MA 최종 입찰 정보가 공식적으로 유출되기 정확히 10분 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최고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했다. 그는 정보를 빼낸 장본인이었다. 바로 그때 하나의 위성 전화기가 진동했다. 하데스였다. 찾았어, 마녀. 내 말이 맞았어. 태양그룹의 자금은 스위스를 경유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파나마의 유령 법인을 거쳐 케이맨 제도의 한 사모펀드로 들어갔어. 그 펀드의 운용 책임자 박태수의 처남이야.
하나의 심장이 차갑게 뛰었다. 그녀는 즉시 머릿속에 퍼즐 조각을 맞췄다. 3장에서 발견했던 알파 컨설팅의 비자금, 그리고 이번 MA 사보타주를 통해 받은 태양그룹의 뒷돈. 박태수는 막대한 규모의 비밀 자금을 축적하고 있었다. 목적은 단 하나. 이번 사태로 은성의 주가가 폭락하면 그 자금으로 헐값의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닌 적대적 인수 시도였다. 하나에게는 마지막 조각이 필요했다. 하데스, 내 태블릿에 심어진 악성 코드, IP 추적해. 당장. 몇 분 뒤 하데스의 대답이 돌아왔다. 젠장, 이거 재밌는데. 접속 IP 네덜란드를 경유했지만 근원지는 블루스톤 파트너스 소유의 사설 서버야. 완벽했다. 박태수는 자신의 비자금 창구였던 유령 회사를 이용해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1. 박태수가 직접 정보를 유출한 로그 기록. 2. 태양그룹의 뒷돈이 그의 천안 펀드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도. 3.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악성 코드의 출처가 박태수의 유령 회사라는 증거. 이것은 반박 불가능한 완벽한 반역의 증거였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걸 찾았어요. 날 감옥에 보낼지 회장님을 구할지 지금 결정해요. 날 회장님께 데려가요. 당장. 김 비서는 메시지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하나의 말이 진실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김 비서는 방문을 지키던 경호원들에게 다가갔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신문할 것이 있으니 저 여자를 거실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경호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김 비서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문을 열었다.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강하나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며칠간 감금되어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지옥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마치 개선 장군처럼 거실을 가로질렀다. 술병에 둘러싸여 있던 권지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경멸과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다. 누가 전연을 풀어줬지. 당장 다시 가도. 제가 풀어줬습니다. 김 비서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USB를 권지혁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뭐 하는 짓이야? 지혁이 소리쳤다. 회장님, 하나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다. 당신이 찾던 스파이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신임하던 박태수 부회장의 진면목이죠.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하는 동안 그 뱀은 당신의 목을 조를 준비를 끝냈습니다. 열어보시죠. 지혁은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다가 마지못해 USB를 태블릿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이 열렸다. 그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태양그룹에서 시작된 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박태수의 처남이 운용하는 펀드로 흘러들어가는 완벽한 경로. 다음 파일. 박태수가 MA 정보 유출 직전의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녀의 태블릿에 악성 코드를 심은 IP가 블루스톤 파트너스의 서버였다는 증거. 권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쓰레기라 불렀던 여자는 결백했고, 자신이 삼촌처럼 믿었던 자는 자신을 배신했다. 그는 강하나를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박태수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낸 것은 자신이 감금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지독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강한 알을 올려다보았다. 경멸도 분노도 사라진 그의 눈에는 오직 깊은 혼란과 참혹한 후회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그는 평생 사과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하나 씨, 나는 후회할 시간 없습니다. 회장님. 하나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전략가의 이성만이 번뜩였다. 3시간 뒤면 주식 시장이 열립니다. 박태수는 지금쯤 우리가 폭락할 거라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죠. 그리고 당신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더 이상 하인이나 죄수가 아니었다. 거기 앉아서 당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회사를 넘기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렸다. 아니면 이제라도 일어나서 반격하시겠습니까? 권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술기운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한복판에서 자신을 구원한 여의도의 마녀를 마주보았다. 권력 관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그가 물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강하나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칼을 뽑아들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지독한 긴장감이 감도는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강하나, 권지혁, 그리고 김비서. 세 사람은 밤을 새워 반격의 시나리오를 짰다. 권지혁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 그리고 눈앞에 이 여자가 얼마나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김 비서님, 하나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었다. 하데스가 넘긴 자료를 즉시 검찰 내 조력자에게 넘기세요. 지금 당장 박태수의 모든 자금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출국 금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언론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 비서는 경외심이 담긴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즉시 밖으로 나갔다. 이제 방에는 지혁과 하나 단둘이 남았다. 지혁은 입이 말랐다. 나는 뭘 하면 되지.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순순히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었다. 회장님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태수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 예정대로 참석하십시오. 지혁의 눈이 커졌다. 참석하라고 지금 이 꼴로 내. 지금 이 꼴 그대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가서 완벽하게 패배한 연기를 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마음껏 조롱하고 비난하고 벼랑 끝으로 몰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은 권지혁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의 유령이 될 겁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대 뒤에서 등장하는 거죠. 몇 시간 후 은성그룹 본사 30층 최고 임원 회의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권지혁은 어젯밤 엉망이 된 모습 그대로 피로와 패배감에 젖은 얼굴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이사들은
그를 노골적인 경멸과 실망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박태수 부회장이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완벽하게 슬픔에 잠긴 연기를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제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권지혁을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젊은 리더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조 원짜리 M&A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고 회사의 기밀은 경쟁사에게 놀아났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 모든 것은 권 회장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현혹되어 내부 보안을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박태수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는 권지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은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권지혁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발의합니다.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동의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박태수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승리감이 번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권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지금이야 강하나, 지금이어야 해.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쾅소리와 함께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박태수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었다. 문 앞에는 강하나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낡은 배달원 복장이나 초라한 하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 비서가 준비한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네이비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눈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여의도의 마녀 그 자체였다. 그녀의 뒤로 김 비서와 법무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전현이 감히 박태수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보안팀 당장 저 산업 스파이를 끌어내지 못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의 차가운 시선이 박태수에게 고정되었다. 산업 스파이.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탄 것처럼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스파이이자 반역자는 당신입니다. 박태수 부회장.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사들은 이 기묘한 상황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권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 없었다. 감히 무슨 망발을 박태수가 고함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나는 거대한 메인 스크린으로 다가가 자신이 가져온 USB를 꽂았다. 화면이 바뀌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태양그룹이 솔리스 바이오 인수전의 대가로 지불한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파나마와 케이맨 제도를 거친 이 돈은 정확히 박태수 부회장님의 처남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로 입금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자료다. 박태수가 외쳤다. 조작이라고요. 하나가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화면에는 은성그룹의 내부 서버 로그가 나타났다. MA 정보가 유출되기 정확히 10분 전 박 부회장님의 개인 IP로 최고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해당 기밀 정보에 접근한 기록입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아니라고 하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제 태블릿에 악성 코드를 심은 IP의 추적 결과입니다. 블루스톤 파트너스, 박 부회장님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서버죠.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다. 완벽한 반역이었다. 박태수.
이사들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박태수는 무너져 내렸다. 조작이야. 전현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함정,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울렸다. 당신이 감히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단 말인가. 그는 법무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무팀장이 입을 열었다. 이사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강하나 씨가 제공한 증거를 토대로 오늘 새벽 검찰이 박태수 부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모든 차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현재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태수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이거 놓으라고 권지혁이 배은망덕한 놈, 강하나 이 악마 같은 년 박태수는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회의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권지혁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권위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사들이 아닌 이 모든 판을 뒤엎은 한 여자에게로 향했다. 강하나. 그녀는 폭풍의 중심에서 너무나도 고요하고 차가운 얼굴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수가 끌려나간 회의실은 시체 한 치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권지혁을 맹렬히 비난하던 이사들은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 그리고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냉혹한 권력 드라마에 대한 경외심이 뒤엉켜 있었다.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 상석에 앉은 젊은 회장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권지혁은 그들의 비겁한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승자의 오만함은 없었다. 대신 지독한 시련을 통과한 자의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강하나라는 여자의 치밀한 전략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강하나에게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스크린 옆에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모든 것과 분리된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하지도 긴장이 풀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단계를 이 거대한 폭풍우 뒤에 밀려올 후폭풍을 계산하고 있었다. 김비서,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박 부회장 라인으로 분류되던 모든 임원들 지금 즉시 직무 정지시켜 감사팀에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자금 흐름과 결제 라인을 재조사해. 단 하나의 부정도 용납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이사들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은성그룹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박태수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비호 아래 그룹 내부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던 부패한 세력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수십 명의 임원과 간부들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해고되었다. 은성그룹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방향이었다. 은성그룹 내부 자정, 작전, 돌입, 권지혁 회장 거대 비리 척결, M.A. 실패라는 치명타는 그룹의 암 덩어리를 도려낸 충격 요법으로 둔갑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폭락했지만 하데스와 하나의 언론 플레이 덕분에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호재로 인식되며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본사 회장실에 야전 침대를 놓고 며칠 밤낮으로 사태 수습을 지휘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강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나란히 앉아 쏟아지는 보고서를 분석하고 위기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솔리스 바이오 건의 문제입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다. 그들이 요구하는 페널티 금액만 1,000억 원대입니다. 게다가 태양그룹이 그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지역은 미간을 찌푸렸다. 모든 것을 바로잡았지만 잃어버린 미래 기술은 뼈아팠다. 아닙니다. 강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 모니터로 전송했다. 제가 솔리스 바이오의 재무제표와 기술 특허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의 상용화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 무리하게 M&A를 추진했던 겁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다. 박태수는 어차피 거래를 망칠 생각이었기에 이 부분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대로 인수했다면 우린 수조원짜리 시한폭탄을 떠안게 됐을 겁니다. 태양그룹이 우리 대신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겁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삼켰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하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기회는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회사의 로고를 띄웠다. K-테크. 국내의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솔리스보다 한 단계 위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곳입니다. 자금이 부족해 사장될 위기였죠. 지금 즉시 솔리스에 투입하려던 자금의 3분의 1만 투자한다면 우리는 3년 안에 시장을 제패할 수 있습니다. 권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위기를 수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통감했다. 그는 이 사회를 향해 선언했다. 당장 K-테크 인수를 공식 추진한다. 모든 권한은 강하나 실장에게 위임한다. 실장이라는 호칭은 그가 임의로 붙인 것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고요한 저녁이 찾아왔다. 펜트하우스. 지역은 그곳으로 하나를 불렀다. 더 이상 하녀로서가 아니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그날의 폭언과 모욕이 유리 파편처럼 남아 있었다. 지역은 그녀가 앉기도 전에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90도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태자가 파산한 배달원 앞에서 허리를 꺾었다. 강하나 씨, 그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 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참회와 부끄러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나의 오만함, 나의 편견, 그리고 당신을 믿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을 감금하고 모욕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나는 그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복수심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과 이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무너뜨린 박태수의 몰락을 지켜보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고개를 드세요, 회장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저에게가 아니라 회장님 자신에게 하십시오. 진실을 보지 못했던 회장님의 눈에게 하십시오. 그녀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얼음장 같지는 않았다. 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손해배상대체 근로계약서였다. 그들의 악연이 시작되었던 그 노예 계약서였다. 그는 하나가 보는 앞에서 라이터로 그 서류를 불태웠다. 붉은 불꽃이 계약서를 삼키고 검은재로 변해갔다.
10억짜리 셔츠는 그렇게 사라졌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부탁입니다. 명령도 거래도 아닙니다. 은성그룹에 남아주십시오.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정식 임원 임명장이었다. 은성그룹 최고 전략 책임자 Chief Strategy Officer 강하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아니라 은성그룹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통찰력, 당신의 전략, 그리고 당신의 냉철함이 이 거대한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물론 과거의 일 때문에 거절한다 해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임명장을 내려다보았다. 최고 전략 책임자. 그녀가 여의도에서 모든 것을 잃기 전 꿈꿨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잠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태수 같은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룹을 근본적으로 더 강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는 새로운 열망을 느꼈다. 그녀는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변해 있었다. 오만했던 도련님은 사라지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기꺼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리더가 서 있었다. 그와 함께라면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회장님의 개인 하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다. 지역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가 임명장의 서명란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은성그룹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의 일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 연봉 협상 테이블에 회장님이 직접 앉으셔야 할 겁니다. 지역의 얼굴에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안도감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미소였다. 얼마든지 내 셔츠값보다 비싸게 불러도 좋소.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은성그룹 본사 30층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사무실은 권지역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차가운 흑백 대신 따뜻한 아이보리색과 원목이 사용되었지만 그곳을 지배하는 공기는 펜트하우스보다 더 날카롭고 치밀했다. 강하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서울의 동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배달원도 굴욕을 감내하던 하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여의도의 마녀라는 별명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성그룹의 심장이자 두뇌가 되어 있었다. 강 책임님, 김 비서가 이제는 완벽한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K테크 2차 투자 유치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 전략회의 10분 뒤에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십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보고서의 핵심 수치를 꿰뚫고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6개월 전 박태수가 체포되던 날과는 완전히 달랐다. 공포와 불신 대신 활기와 명료한 긴장감이 넘쳤다. 박태수의 잔당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그 자리는 하나가 직접 스카우트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오직 능력과 성과로만 평가받았다.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은 속도가 아닙니다. 규제입니다. 하나가 회의를 주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을 집중시켰다. K테크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독보적이지만 EU의 환경 규제는 태양그룹이 빠졌던 함정보다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기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표준으로 이겨야 합니다. 권지혁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팔짱을 낀 채 경청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던졌고 반론을 경청했으며 가장 논리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 방향은 대부분 강하나가 제시한 것이었다.
강책임의 분석이 맞습니다. 지역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기술력 과시는 3순위로 미룬다. 1순위는 EU의 그린 배터리 인증 획득, 2순위는 현지 생산 라인 구축을 통한 정치적 리스크 해소, 모든 자원을 강책임의 전략실에 집중시키시오. 회의는 군더더기 없이 끝났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에 지역과 하나 단둘이 남았다. 정적 속에는 이제 굴욕이나 분노가 아닌 견고한 신뢰와 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단하군. 지역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태수를 쳐냈을 때만 해도 그룹이 휘청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6개월 만에 역대 최고 실적이야. 썩은 가지를 쳐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기생충이 사라지자 나무가 비로소 제대로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변하셨으니까요. 지역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에 섰다. 내가 변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날 완전히 부수고 다시 조립했지. 그는 6개월 전 그녀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던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아직도 기억했다. 강하나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김 비서가 그 10억짜리 셔츠 청구서를 파기했다고 하더군. 하나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렇습니까? 다행이군요. 아니, 지역이 고개를 저었다. 그 빛, 아직 유효해. 하나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지역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가 번졌다. 당신이 평생 은성그룹의 CSO로 일하면서 갚아야 할 빚이야.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것은 과거의 노예 계약을 덮어쓰는 유쾌하고도 강력한 파트너 계약이었다. 하나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정도 조건이라면 기꺼이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6개월 전 박태수의 범죄를 밝혀낸 그날 밤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박태수는 1심에서 30년형을 받았더군. 지역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버지의 빚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동생도 K테크의 지분 배당금 덕분에 미국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궁금한 게 있어. 지역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내가 당신을 그 방에 가두고 그토록 모욕했을 때 당신은 내가 박태수의 진실을 알게 되면 날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나?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요. 저는 회장님의 용서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지역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저는 진실을 밝혔을 뿐이고 회장님은 그 진실을 선택한 겁니다. 당신이 만약 끝까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박태수의 손을 들었다면 저는 당신까지 함께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에 지역은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강하나다웠다. 그랬겠지. 당신이라면 그는 그녀의 그런 면모에 매료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넘어선 지성과 강인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지역이 중얼거렸다. 박태수는 사라졌고 은성은 안정됐어.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제 시작이죠. 그녀의 눈이 다시금 여의도의 마녀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무슨 뜻이지? 우리는 박태수 덕분에 솔리스 바이오라는 독이 든 성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그룹은 그걸 마셨죠. 지금쯤 그들은 치명적인 기술 결함을 수습하느라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방어막이 역사상 가장 취약해진 순간입니다. 권지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달았다. 설마 태양그룹을 그들은 우리에게 애매히 실패라는 굴욕을 안겼습니다. 하나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치명적이었다. 그 빚,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다. 오만했던 과거의 웃음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를 만난 자의 통쾌한 웃음이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다. 좋아, 강책임. 하나가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얽혔다. 그것은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악수가 아니었다. 함께 지옥을 건너온 두 명의 생존자,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과 가장 빛나는 능력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동반자의 맹세였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악연에 얽매이지 않았다. 10억짜리 커피 얼룩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바꿀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미래, 새로운 전설을 향해 창밖의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